그럼 반도체 물질에서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실리콘 물질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요. 자, 앞에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실리콘 반도체 물질은 실리콘 원자 간의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리콘 원자의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정 격자 구조는 다이아몬드 레티스 구조라고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레티스 구조고, 그리고 실리콘 원자는 원자 번호가 14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수도 14개, 중성자 수도 14개, 전자 수도 14개가 되죠. 그리고 쉘 모델에 따라서 각 원자핵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회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각각 전자가 쉘 모델에 의해서 배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쉘 모델을 통해서 전자의 위치를 표기를 한 거죠. 여기 보면 1, 2, 3이라고 된 거는 프린시펄 쉘을 나타내는 거고, S와 P는 서브 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S에는 2개의 전자가 찼고 2S도 2개의 전자, 2P도 6개의 전자가 차 있죠. 원래 이제 채워질 수 있는 전자의 수와 실제 채워져 있는 전자의 수가 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 서브쉘은 6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6개가 꽉 들어차 있죠. 그러니까 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S에 해당하는 K쉘과 ES, EP에 해당하는 L쉘은 전자가 지금 꽉 차서 굉장히 안정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유 결합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전자들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남아있는 4개의 전자가 각각 3S에 2개, 3P에 2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실리콘 아톰끼리 공유 결합을 할 때는 이 M쉘인가요? M쉘에 들어가 있는 이 전자들이 서로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실리콘 반도체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쉘 구조에 따른 전자가 채워지는 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게 여기에 나타나 있죠. 여기서 각각 이쪽 밑에 아마 원자핵이 있을 거고, 그 거리에 일정 떨어진 게 이제 각각 쉘로 나타낸 거고요. 여기서는 일렉트론 에너지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S라는 쉘에는 전자가 2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2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2개가 다 들어가 있고, ES는 2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2개가 다 들어가 있고, EFP는 6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6개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L쉘은 지금 전자가 꽉 차 있고요. 그 다음에 M쉘은 S의 경우에는 2개가 다 들어가 있고, P의 경우에는 6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앞 슬라이드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은 서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구별이 힘듭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서브쉘들은 서로 에너지 차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어떻게 따로 확실하게 구별해서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쳐 있는 것처럼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지금 2개가 꽉 차 있는 것처럼 돼 있고, 여기에 6개 중에 2개가 들어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이 서브쉘들이 어떤 안정한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 오비탈의 구조가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체외각에 있는 전자 4개가 결합을 위한 어떤 밸런스 일렉트론으로 활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리콘 아톰끼리 서로 다가가면 이 체외각에 있는 밸런스 일렉트론 4개가 서로 공유 결합을 통해서 결정 격자를 형성을 하고 실리콘 반도체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쉘을 사각형의 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각형의 룸으로 표시하고, 다음 전자가 들어가는 걸 화살표로 표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실리콘 원소를 예를 들어서 1S, 2S, 2P, 그리고 3S, 3P에 해당하는 룸을 각각 그리고 전자를 화살표로 해서 채워 넣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듯이 1S에는 이렇게 하나의 룸을 그렸고, 특정 거리를 띄운 다음에 2S,
룸 하나 그리고 2P는 총 6개가 들어가니까 3개의 룸을 그렸던 거고요. 그리고 요 1S와 2S 사이의 거리를 좀 띄어서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3S 경우도 좀 거리를 두고 똑같이 반복적으로 룸 하나, 3P는 룸 3개 이렇게 그렸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요 위에 왜 3D에 해당하는 걸 그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기 밑에 보이는 에너지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요 그림은 간단하게 각 쉘이 있죠. 요 1S와 2S, 2P, 서브쉘, 다른 말로 오비탈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비탈이 가지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각 오비탈, 즉 서브쉘을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K쉘과 L쉘은 확실히 구별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EP와 ES는 앞에서 말했듯이 굉장히 에너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구별하기 힘들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M쉘과 L쉘, O쉘입니다. 잘 보면 지금 M쉘의 3D와 N쉘의 4S, 4P가 굉장히 유사한 에너지 레벨을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요 세 가지는 구별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죠. 실제로도 전자가 채워질 때 어떤 법칙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4S가 먼저 전자가 채워지냐 3D가 먼저 전자가 채워지냐 달라집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룰들이 있는데 그건 뭐 훈트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배웠을 거고요. 그래서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가 이제 K쉘에 2개가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L쉘에 8개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M쉘에 8개가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 에너지 레벨이 비슷한 요 3D, 4S, 4P에 18개가 채워집니다. 그 다음 다시 4D, 5S, 5P가 18개가 채워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에너지 레벨로 전자가 차례대로 채워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게 오비탈, 즉 쉘의 구조가 가장 안정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변형이 되면서 전자가 채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상황에 따라서 4S가 먼저 채워질 수도 있고 3D가 먼저 채워질 수도 있다고 했죠. 이 말은 이 에너지 레벨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정한 구조를 찾아가면서 변형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뒤에서 실리콘의 경우에는 원자 간에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 오비탈 모양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뒤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 원자에서 공유결합에 기여하는 쉘은 3S와 3P 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라고 했고요. 근데 각각 그 3S와 3P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네모 사각형의 룸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3S에는 룸 하나가 있고 3P에는 룸 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워지는 전자는 화살표로 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각 룸에 2개의 화살표, 즉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스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그것까지는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스핀이 다르기 때문에 각 하나의 룸에도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오비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리콘 아톰은 총 4개의 오비탈을 가집니다. 여기 보면 푸사이 3S, 푸사이 3PX, 푸사이 3PY, 푸사이 3PG라고 되어 있죠. 3S에 해당하는 오비탈은 이렇게 동그란 구형태를 가지게 되고 요 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요 영역 내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지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3PX, 3PY, 3PG로 되어 있는 부분은 XYG 방향에 따라서 R형 형태로 이렇게 전자가 오비탈 궤도에 따라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저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알 수는 없죠. 안에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는. 그래서 여기에 원자핵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실리콘 아톰, 그러니까 실리콘 아톰끼리 서로 가까이 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요 3s 오비탈에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고요. 3p와 3pg 오비탈에 각각 한 개씩의 전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오비탈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지금 색칠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선이 아니고 어떤 공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전자의 움직임이 단순한 파티클의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걸 물리전자 시간에 배웠을 텐데 양자역학을 배우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일반 물리학, 예를 들어서 F는 ma, 뭐 운동의 법칙이죠. 아니면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이 우리가 큰 물체에는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미시 세계로 들어갔을 때 전자도 결국은 파티클 또는 어떤 물체가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 이론을 적용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근데 단순히 이걸 적용하려고 하니까 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전자를 입자라고만 고려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개념은 일렉트론, 즉 전자가 입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파동의 특성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슈레딩거 파동방 정식으로 이 입자의 움직임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푸사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뭐 음파나 뭐 빛의 파형이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파동. 그럼 파동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입자의 특성을 모두 표현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 양자역학 때문에 우리가 실리콘 아톰이 서로 다가갔을 때 이 오비탈들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입자만을 고려했을 때는 이 실리콘 안에 있는 전자가 서로 다가갔을 때 전자끼리 뭐 충돌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뭐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서로 충돌해서 둘 다 튕겨 나가 버리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입자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서로 에너지 레벨에 뭐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자역학을 배운 거고요. 이거는 부가적인 설명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돼 있던 요 오비탈들이 실리콘 아톰끼리 서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자들은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 움직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리콘 아톰이 본딩, 즉 분자죠. 분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 다가가게 되면 이 오비탈들은 서로 반응을 하면서, 그러니까 요런 오비탈이 두 개가 있는데 서로 다가가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비탈의 형태가 변하게 되는데 이거를 하이브리드 오비탈이라고 하고 이런 현상을 sp3 하이브리드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형된 게 이런 형태고요. 그래서 특별히 한쪽 부분은 더 크고 다른 반대편 부분은 작게 돼 있죠. 그래서 최대한 에너지 분포가 고르게 되도록 전자가 움직일 수 있게 이 오비탈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아까 실리콘 레티스인가요? 크리스탈 레티스를 보면 자,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5개의 실리콘 아톰만 존재하면 실리콘 결정격자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실리콘 물질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 이유가 이와 같이 sp3 하이브리디제이션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오비탈의 변화가 생기고 결국 이 안정한 구조를 찾기 위해서 총 8개의 전자가 서로 결합을 해서 유니셀이라는 유일한 결정격자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격자 구조가 앞에 다이아몬드 레티스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sp3 하이브리디제이션이 일어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등한 에너지 오비탈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3s랑 3p랑 에너지 레벨이 달랐는데
이게 실리콘 아톰이 서로 가까이 가면서 이게 합쳐져 버린 거죠. 합쳐져 버려서 형태는 다르지만 어쨌든 각각의 오비탈 형태로 다 묶여져 버린 거예요. 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오비탈이 돼버린 거고, 이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실리콘 아톰이 공유 결합을 한다. 그럼 또 오비탈이 또 변하겠죠. 전자가 채워지는 오비탈과 채워지지 않는 오비탈.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에너지 밴드라는 게 형성이 되고 밴드 갭이라는 것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제가 실리콘 아톰이 점점 다가갈수록 서브쉘, 그러니까 오비탈의 변화가 발생을 한다고 했죠. 자, 이걸 기준으로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N개의 실리콘 아톰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실리콘 아톰이 있는 상태에서 이 실리콘 아톰이 서로 굉장히 먼 거리로 배치가 돼 있다. 그러면 서브쉘은 3s 오비탈 그리고 3p 오비탈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각각 구별이 돼서 존재를 하고 3p는 3개의 오비탈이 존재하고 3s는 하나의 오비탈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다가 이 실리콘 아톰이 서로 가까이 다가간다. 다가가면 안정한 에너지 상태를 갖기 위해서 이 오비탈의 변화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오비탈이라는 게 생기고 3p와 3s가 합쳐진다고 했죠. 그러면서 에너지 레벨에 변화가 발생을 하고 이 과정이 sp3 하이브리드제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생성이 되고 이 안에 전자가 같은 에너지 레벨에서 다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실리콘 아톰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온다. 그러면 좀 더 안정한 에너지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 오비탈이 변화가 일어나겠죠.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오비탈이 변하게 됩니다. 바로 본딩과 안티본딩이 되겠는데요. 본딩은 쉽게 말해서 공유 결합을 한 에너지 오비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티본딩은 공유 결합을 하지 않은 에너지 오비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티본딩 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비탈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본딩 오비탈은 이렇게 전자가 공유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합쳐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공유 결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 상태가 더 낮고요. 공유 결합을 하지 않아서 에너지가 더 높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되고, 여기서 실리콘 아톰 개수가 N개라고 했죠. N개라고 했는데 이 N개의 아톰들이 모두 같은 에너지 레벨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아톰들은 본딩 에너지 스테이트와 안티본딩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지는데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이 에너지 스테이트가 각 아톰이 같은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에너지 레벨을 갖게 틀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에너지 밴드라는 형식으로 구성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 스테이트가 실리콘 아톰 개수만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한 구조가 되면 아까 배웠던 다이아몬드 레티스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고 실리콘 물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실리콘 아톰 간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각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X축이 실리콘 아톰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이쪽이 무한대에 가까운 거리를 가질 경우고, 이게 0에 가까운 거리를 가질 경우입니다. 즉 실리콘 아톰이 서로 완전히 붙어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Y축은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실리콘 아톰의 경우는 원자 번호가 14죠. 그래서 전자가 14개고요. 차례대로 1s, 2s, 2p, 3s, 3p의 쉘에 전자가 채워집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오비탈의 전제가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1s의 경우에는 전자가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스테이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ES에도 전자가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스테이트가 존재하고요. EP일 때는 이 에너지 레벨에서 전자가 6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1s랑 2s랑 2p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전자가 다 채워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리콘 아톰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더라도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특히 1s는 전혀 변화가 없고요. 2s랑 2p 오비탈은 계속 변화가 없다가 실리콘 아톰이 완전 가까워졌을 때 이 오비탈의 에너지가 스플릿되는 현상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리콘의 원자 핵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져서 이것들이 전자를 약간 밀어내면서 물리적으로 밀어내는 게 되겠죠. 밀어내면서 이 전자의 에너지가 바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s에는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스테이트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3p에는 6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스테이트가 이 에너지 레벨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 아톰이 굉장히 먼 거리를 유지할 때는 3s와 3p 각각 구별이 되어 있고 3s 에너지 레벨에서는 전자가 2개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3p 에너지 레벨에서는 전자가 6개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실리콘 아톰 개수가 n개다. 그러면 여기 n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n을 곱해준 값들이 나타나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실리콘 아톰이 점점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 에너지, 그 오비탈의 에너지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즉 오비탈의 형태가 변하게 된다는 거죠. 점점 갈수록 오비탈의 형태가 변해서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 쪼개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쭉 쪼개지죠.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 원래 하나였다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하나의 에너지 레벨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 개수가 실리콘 아톰이 가까워지면서 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에너지 스테이트 레벨 하나에는 그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하나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서로 밀어내면서 에너지 레벨이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2n개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존재하는 에너지 레벨이 마치 띠를 이루는 것처럼 쪼개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s랑 3p 다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좀 더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러면 sp3 하이브리제이션이 나타나서 오비탈의 변형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오비탈이 생기고 이 오비탈은 하나의 에너지 레벨에서 8n개의 스테이트가 존재를 하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다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리콘 아톰이 가까이 다가가면서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또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쪼개진 상태로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는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스테이트는 8n개가 되고요. 실제로 채워진 전자수는 4n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리콘 아톰이 더 가까워진다. 그러면 또 안정한 에너지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 오비탈의 변화가 생기겠죠. 오비탈의 변화가 어떻게 생긴다고 했나요? 두 가지 형태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본딩 에너지 스테이트와 안티본딩 에너지 스테이트라고 했죠. 본딩 에너지 스테이트는 공유결합이 일어난 에너지 스테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 안티본딩은 공유결합이 일어나지 않는 에너지 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발생을 하고 그 개수는 각각 4n개의 스테이트가 존재를 하고 본딩 에너지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 4n개의 스테이트에 4n개 일렉트론이 다 들어차 있다고 했고요. 반면에 안티본딩 에너지 스테이트에는 4n개의 스테이트가 존재하지만 일렉트론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밴드갭이라는 용어가 나타나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가운데에는 어떠한 에너지 스테이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은 이 사이 밴드갭이라는 영역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실리콘 아톰이 점점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폭에만 변화가 생깁니다. 즉 이제 스플릿되는 에너지 레벨의 폭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안정한 에너지 상태를 보이는 게 레티스 스페이싱을 가질 때고요. 실리콘의 경우에는 이 레티스 스페이싱이 5.43 옹스트롱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다이아몬드 레티스를 얘기할 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거리를 가질 때 가장 안정한 상태를 가지고 실리콘 결정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리콘 반도체 물질이 가지는 에너지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 그럼 에너지 밴드가 뭐냐? 에너지 밴드는 실리콘 아톰이 점점 다가오면서 원래 전자가 채워질 에너지 레벨이 하나가 존재했었는데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이것들이 서로 같은 에너지에 위치할 수 없게 되면서 쪼개지게 되는 거죠. 스플릿이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마치 띠처럼 생긴다고 해서 에너지 밴드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아톰이 N개면 N개로 이 에너지 레벨이 띠처럼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에너지 밴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실리콘 레티스 스페이싱일 때를 간단하게 선택을 해서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살펴보면 오른쪽과 같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본딩 에너지 스테이트는 밸런스 밴드라고 하고요. 밸런스 밴드에는 지금 전자가 다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컨덕션 밴드는 지금 전자가 하나도 채워져 있지 않는 상태를 보입니다. 자, 이 중에서 EC랑 EV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EC는 컨덕션 밴드에서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EV는 밸런스 밴드에서 전자가 다 채워져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EC와 EV 사이의 값을 EG라는 밴드갭으로 표시를 하고요. 여기에는 어떠한 전자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에너지 밴드라는 것은 아톰에서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 존재를 하는데, 이 아톰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 하나의 에너지 레벨에는 하나의 스테이트만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마치 띠처럼 쪼개지는 현상을 보이면서 에너지 밴드를 형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밸런스 밴드 그리고 컨덕션 밴드라는 에너지 밴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전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을 밴드갭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폴리든 밴드라고 한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밴드갭을 배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반도체와 도체와 부도체 물질을 이 밴드갭이라는 에너지 밴드를 활용해서 구별을 해보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슐레이터를 보면 밴드갭이 굉장히 큰 물질이라고 되어 있죠. 와이드 밴드갭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5 일렉트론 볼트 이상의 밴드갭을 가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밸런스 밴드에는 전자가 꽉 차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고, 컨덕션 밴드에는 전자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자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캐리어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가 굉장히 낮은 물질인 거고요. 자, 그 다음 메탈을 보죠. 메탈은 이 밴드갭이라는 게 굉장히 작거나 아예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에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류를 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가 굉장히 높은 물질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스몰 밴드 갭일 때는 그냥 상온의 온도만 가해줘도 여기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고 이게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서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할 거고요. 세마이컨덕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반면에 세마이컨덕터는 이 중간값을 가지는 밴드갭을 가지는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1에서 3 일렉트론 볼트의
밴드갭을 가지는 물질이고요. 각각 실리콘일 때는 1.12 일렉트론 볼트, 저마늄일 때는 0.66 일렉트론 볼트, 그리고 갈륨 아르세나이드일 때는 1.42 일렉트론 볼트를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마이컨덕터 물질의 특성은 이 밴드갭 크기로 결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마이컨덕터 물질의 정기적인 특성이라든지 열적인 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밴드갭이라는 값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밴드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전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반도체 물질 뭐냐고 물어보면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간단하게 전류를 흘려주고 못 흘려주고 그리고 중간에 컨덕티비티를 가진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전자공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밴드갭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